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를 덮친 건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용변 실수를 이유로 4살 딸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 또한 결혼 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두 사람이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은 두 번째 임신과 중절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띠르롱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오늘부터 이제 한 석 달 정도 이 사방가족 지금 나가라고요? 아니. 예, 사방가족 여러분들과 석 달 정도 이제 잠깐 이별을 해야 되는데 자, 뭐 직접 말씀해 주시죠, 뭐 짧게. 아니 뭐 그동안 뭐 저도 방송 오래오래 좀 해왔었는데 좀 부족한 것도 좀 채우고 건강도 좀 챙겨야 될 때가 돼가지고요. 제가 완전하게 잘 회복해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좀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 좀 휴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가 조금 편찮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게 뭐 아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네. 자리를 비우면 아 그러니까 불안해.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자리가 비워질 수 있다는 좋습니다. 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에 직장이 있는 분들 중에 어젯밤 귀가가 늦으셨다면 아마 가족들 속을 꽤나 많이 태우셨을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승진 축하 회식을 하던 회사 동료 4명이 함께 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도대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고인들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잠시 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혜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자, 오윤성 춘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충남 당진 신평중학교 앞에서 차에 펑크 났던 초보 운전자입니다. 저 대신 비 쫄딱 맞으면서 교통정리 도와주신 금강 S&T 정윤기 김형범 대리님 감사합니다 하신 조서율님. 자, 대구 달서구 용산 근린공원 게이트볼장에 제발 반려견들 목줄 좀 채우고 와주세요. 불쑥 달려들고 하면은 너무 무섭고 놀랍니다 하신 허정윤님. 자, 지난주 금요일 상명대 고려대 대학농구 경기가 있었는데 상명대가 졌어요. 자, 경기 끝나고 바로 저렇게 러닝하면서 가는 선수들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노력은 배신을 않는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신 최연정님. 자, 일본의 김혜정님, 김사랑빛님, 호주 다녀오신 김운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에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비 내리자 출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성큼성큼 걸어가는 저 여성, 가게를 한번 쓱 스캔하더니 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 우산꽂이로 직행. 어머, 이 우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자,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우산 살펴보더니 쏙 들고 튀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살짝 보고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자, 우산꽂이에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있던 우산. 넌 비 맞아. 내 몸은 소중해서 난 비 맞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몇 번 이런 걸 당해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지는 아는데 이게 지난 29일입니다. 대전광역시 한 의류 판매점에서 발생한 우산 절도 사건인데 제보자는 저 의류 판매점의 사장님입니다. 전날 비 예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가져다 놨고 저기 손님께 아니고 사장님 거 딱 하나만 저기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쓱 한번 보더니 저때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 때였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인데 이거 내가 쓰고 가야겠는데 하고 저걸 쓱 뽑아서 이렇게 쓰고 간 건데 저번에도 어떤 남자아이가 우산을 그냥 가져가려고 그러길래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장님이. 근데 저 우산이 또 그냥 우산도 아니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우산이어서 너무 황당하고 화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국밥을 배달시켰더니 자,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해장국 사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얼큰한 뼈다귀 해장국.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뼈다귀 하나 집어들고 쭉 흡입을 하려는 그 순간 뼈다귀 손잡이 부분에 밥알이 딱. 밥알이 놀라서 뼈다귀를 자세히 보는데 밥알이 나 여기 있어요. 아니 난 공깃밥 개봉도 안 했는데 밥알의 행방을 찾으려 뚝배기를 뒤적뒤적 했더니 저기 우거지 위에 희고 영롱한 자태의 밥알이 딱.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고기 기름장 재활용하는 식당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거 느낌이 남의 테이블 올랐던 뼈다귀 재활용 느낌 스멜. 네, 지난달 30일 일요일 전주에 살고 있는 50대 제보자는 한 유명한 맛집에서 뼈다귀 해장국을 배달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1시간 30분 뒤에야 도착했는데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일단 뼈다귀를 먼저 한 입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뼈다귀는 물론 국물 안에서 밥알을 발견한 겁니다. 아우. 제보자는 당시 테이블에 밥도 안 꺼내놓은 상태였는데요. 바로 전화를 해서 지금 해당 해장국 뼈다귀 재활용하냐고 따졌더니 저희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 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제보자는 바로 환불을 받았고 이 한 입 먹은 해장국도 그대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주방이 작아가지고 밥알이 섞인 거구나. 그럼 그렇지. 주방이 작으면 밥알이 스스로 걸어서 뼈해장국으로 몸을 던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점심에 뼈해장국 먹었거든요. 되게 찜찜해집니다. 네. 이 제보자분도 굉장히 찜찜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일단 뼈 하나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그 밥알도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뱃속으로. 안 돼. 이 제보자분이 평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 뼈해장국 시켜서 혼술하시는 게 큰 낙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뼈해장국을 생각만 해도 혹독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 왠지 밥알을 먹었을 것 같은 그런 안 돼. 찜찜함 때문에 그 맛집이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저게 얼마만큼이나 저걸 아껴서 돈을 어떻게 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손님의 많은 분들의 기분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만드시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민폐의 달인입니다. 자, 생활의 달인 아닌 민폐의 달인 만나보시죠. 자, 빨간 미끄럼틀 앞에 저 어린이 놀이터 남성이 스윙하니까 그냥 골프채를 다시 한번 모래 팍 튀고 스윙할 때마다 모래 팍 앞으로 튀어나가고 말이죠. 아이고 오늘 스윙 좀 되는구만. 자, 양 변호사님 제발 좀 연습장 가서 해.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지금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뭐 연습장이 아니더라도요. 저기는요 한강공원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아이들 오는 곳이에요. 아무리 아침 8시라고 하셨지만 저기에 골프치뿐만 아니라 보면 골프화에 골프 복장까지 갖추고 혼자 저렇게 연습을 하는 그러네요, 겁니다. 진짜. 도대체 왜 저래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날은 골프 공은 없었습니다. 뭐 모레는 좀 휘날릴지 몰라도 하지만 실제로 며칠 전에는요. 그 근처에 잔디밭에서 골프 공까지 가져다 놓고 실제로 공을 날렸답니다.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다가 주변에 맞으면요. 저거는 그냥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일종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다친 사람도 억울하고 본인도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저 앞에 모래 튀는 거 맞을 수도 있고 백 변호사님. 이거 골프채 뒤로 했을 때 뒤에 있는 또 애 맞을 수도 있고요. 저거는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골프공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골프채 휘두르면 반경이 꽤 큽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아무래도 주의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 뒤로 지나가다 아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벙커샷을 연습할 데가 없어서 모래밭을 찾아서 저길 가신 것 같은데. 그거 얘기 된다. 그러니까 저기 모래밭이 흔치 않으니까요. 근데 저러다가 본인 골프를 영영 못 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 다치면.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번엔 말이죠.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거 버스나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웠어요, 그냥. 예. 안방이에요. 그냥 퍼질러 누워 있어요. 짐은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고 목과 발은 한껏 꺾인 채로 그냥 자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버스 기사님입니다.
오죽했으면 기사님이 운전하시다 말고 저걸 찍으셨어. 네, 저게 이제 지난 28일에 서울 은평구하고 서대문구를 오가는 7,720번 버스 안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20분에 저 버스를 탑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탑승한 곳은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이라고 합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버스에다가 짐 다 팽개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 누워서 자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종점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버스 기사에 의해서 강제로 하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술을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간에 최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통해서 과연 저는 어떤 그 회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모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옛날에는 좀 보기가 힘든 건데 요즘에 제보가 저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런 일들이 자주 보이네요. 그 사건 반장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류애를 조금씩 이렇게 잃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김세론 취업했답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 배우 김세론 씨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포착이 됐다는데 예전에도 그 생활고 때문에 카페에서 뭐 알바한다 뭐 이랬다가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네, 과거에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정직원으로 채용된 게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 속에 저 모자 쓴 여성 김세론 씨 맞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김세론 씨가 서울 성수동에 있는 그 유명한 카페에서 정직원인 매니저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카운터도 보고 카페 관리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하고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손님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세론 씨가 작년에 카페에서 일하는 인증샷 공개했다가 아유 우리는 저희 취업시킨 적 없다. 맞아요, 근무력 자체가 맞아요. 없다 해서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김세론 씨가 뭐 교통사고 합의금이 좀 부족하고 또 소속사와의 갈등 속에서 생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김세론 씨 측근에 따르면 김세론 씨가 지금 연예계 복귀를 포기한 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차분히 다음 차기작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알고 보니 나만 왕따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최근 가족들에게 크게 서운하다는 사연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있는 사연자는 평소 부모님 옆에 살면서 부모님을 잘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빠와 여동생이 네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의논하고 연락도 주고받기 때문에 정말 사이가 좋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생각이 깨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자신만 쏙 빠져있는 가족 단톡방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부모님과 오빠, 언니, 여동생 이렇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수로 빠졌다기에는 최근까지 조카들 사진이 공유되거나 서로 근황을 물으면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듯한 모범생이었던 오빠와 여동생에 반해서 좀 철모르던 사연자는 어릴 때부터 자주 사고를 치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좀 알게 모르게 오빠와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 새언니와 가족이 됐을 때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 나이를 먹고 대화도 곧잘 나눴기 때문에 사연자는 관계가 괜찮아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빠진 단톡방을 발견했을 때 아직도 내가 싫은 건가? 왜 나만 빼놓은 걸까?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부모님에게도 너무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가족 단톡방에 왜 자기만 빠진 건지 물어보자고 하니까 좀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 단톡방과 관련한 갈등 정말 많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고요. 자,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당연히 따져야 한다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혜, 이 바보 멍충아, 너 지금 가족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야. 가족 몇 명이나 된다고 실수로 널 빼먹겠니? 네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라고. 아주 그냥 가족 모임 때 밥상을 뒤엎어야지. 야, 나는 누구 작품인지 알 것 같아. 니네 오빠 백성문, 그 마누라, 그 불려시 작품이야. 니네 온 가족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 동그라미. 진짜, 이거.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를 드실 줄이야. 자, 다음은 모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이 바보 멍충아. 얘 속담도 몰라. 때로는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 그랬어. 괜히 너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야, 막말로 그러면 너도 그냥 가족 단톡방 파버려. 그래서 엄마 아빠랑 만 불러.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따로 가는 거야, 그냥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저는 저렇게 뭔가 단체 대화방 같은 거 만드는 걸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그러면 누구 배우자는 들어오기도 하고 어디는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조카들도 있는데 조카도 큰 조카는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 어린 조카는 빼가야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괜히 별일 아닌 일이 실제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있을 때가 가족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선을 긋고 뭔가를 만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별일이 아닌 걸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결국 누군가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게 마련이라고요. 저 단체 대화방 자체를 없애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저희한테 고민까지 보내실 정도면 물어보는 게 맞아요. 이거 모르면 계속 평생 나는 계속 왕따고 오빠랑 오빠 언니는 나를 계속 싫어할 거고 엄마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 고민으로 평생 사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고민을 뭐 해소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점점점 소위 자가 발전을 해서 더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한 번 들이받을 땐 들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밥상 뒤엎고. 뭐 밥상까지 뒤엎는 것보다 일단 이유를 묻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아마 나머지 가족들이 좀 미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말 못할 말 뭐가 있습니까? 남도 아닌데. 그럼 백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 도대체 왜 저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뭐 불편한 관계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세연이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 그 만들었던 그 방이 그러니까 그 좀 불편했을 때 만들었던 방이 그냥 계속 쭉 간 거죠. 굳이 그 상황에서 초대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 해소가 됐지만.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가 발전할 이유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물론 이제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단톡방에 처음부터 다 들어갔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도 안 하셨겠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런 현상을 보고 그것을 안 상황에서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자주 사고도 쳤고 또 이제 그 언니하고도 뭐 다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으면 저도 이제 이 X를 안 했을 텐데 본인은 정신 차리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이게 가족 간이라도 이게 뭐 진정한 가족이라면 전부 다 털어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털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 불편해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거는 뭐 저쪽에서 자기를 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나 끼워달라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그러면은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백 변호사님이 어지간해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데 설득당하신 것 같은 느낌? 설득당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진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푸딩님은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사람님, 단톡방에 나만 쏙 빠졌다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이라고 하셨고요. 나영킴님은 서로를 위해서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차 외국에 나가 계신 이건영님 보고 계시죠? 어제 어머니 일로 몹시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13년 전 사고로 이 척추 손상을 당해서 장애를 얻으셨고 때문에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는 거죠. 자, 바로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부천 이마트 중동점에서 어머니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시는데 뒤에서 한 60, 70대 남자가
아이고 빨리 좀 내려가라 에이씨 뭐 하더란 겁니다. 어르신 말 아이고 제가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느려요 하자. 아니 몸이 병 X이면 집에서 처 있을 것이지 뭘 돌아다니고 앉아. 폭언에 욕설에 그 충격에 어르신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엉엉 우는데도 계속 폭언을. 자, 어제 부천 이마트 중동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리 엄마한테 폭언했던 너 귀국하면 내가 꼭 잡는다 하셨네요.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를 덮친 건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어제 이 속보 많이들 놀라셨죠.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상자가 2명 더 늘어서 사상자가 무려 1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요. 이 차량은 인근에 있던 웨스틴 조선호텔을 빠져나와서 굉음을 내면서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한 후 인도 쪽으로 돌진해서 안전 펜스를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차량에 치여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어서 사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검사를 했고 마약 간이 검사도 진행했는데 음주운전도 마약도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저기가 뭐 정말 어쩌다 한번 가는 곳도 아니고요. 뭐 매일같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공간에 굉장히 많이 가고요. 오늘도 저기를 아까 지나왔었는데 오늘은 보통 때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걸 딱 보고 어제 이제 첫 속보에는 운전자의 나이가 이제 70대라고 나왔다가 68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혹시 고령 운전자분께서 실수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맨 먼저 떠올랐는데 근데 이분은 운전이 업인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지금 현재는 버스 기사를 하고 계시고요. 85년부터 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 기사하셨고 그러니까 일방통행길이 저희가 지금 일방통행길에 사고 난 건데 일방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보통 저기서 혹여라도 이제 음주, 마약, 졸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동승자 아내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오빠 칠순잔치 행사에서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데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현직 버스 기사로 그동안 접촉사고 한번 내지 않았던 분이 이런 사고를 낼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라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저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 과실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사고입니다. 순이처남 칠순잔치 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치르고 나와서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시청역 8번 출구 쪽으로 가다가 웅 하면서 저렇게 됐다는 건데 어제 그 속보 나왔을 땐 본인은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예, 운전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고 평소와도 또 호텔에서 빠져나올 때도 평소와 차가 좀 다른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직장 동료에게도 이거 급발진이 맞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현장을 목격한 분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급발진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쪽이 더 우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차가 어딘가에 들이받아서 멈출 때까지는 차가 멈추지 않는 법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딱 섰어요. 저렇게 말이죠. 예,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멈추다 보니까 저건 급발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목격자들의 또 어떤 추측입니다. 자, 목격자들은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 생각은 어떨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급발진 가능성 작답니다. 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게 되면 급발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고 운전자의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인이 의지를 갖고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급발진의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
한 가지 추정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운전자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항상 등장을 해요. 통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부부가 앉아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뭐 김필수 교수가 얘기한 내용 중에 부부가 앉아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랬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또 뭐 얘기들이 세간에 좀 돌긴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이제 뭐 경찰에서도 그걸 완전히 부인을 한다라기보다는 아직 뭔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갖다 봤는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통상 나오게 되면요, 거기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으면서 이제 그 역주행을 갖다가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일방 통행길을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분이 뭐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운전 경력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인, 그것도 뭐 1978년도에 버스 운전면허를 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둘 다 다행히 다 이제 생존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누구의 그 칠순 잔치에 갔다라고 한다면 호텔 내에 있어서의 그 CCTV,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갖다가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왔을 때 그 CCTV, 그리고 이제 차량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는 블랙박스가 이제 그 작동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또 지금 이제 만약에 급발진 같으면 일반적으로 급발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차가 왜 이래 그래서 양쪽 두 사람이 다 놀라는 그런 어떤 그 목소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블랙박스 지금 분석 작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뭔가 규명을 해야만 이것이 뭐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문철 변호사도 조금 전에 무슨 본인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블랙박스에 녹음된 부부간의 대화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의 뭔가 음성이 녹음이 돼 있다면 그래도 약간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뭐 일부의 그냥 가능성일 뿐이지만요. 자, 백 변호사님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뭐 이 운전자 같은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과실치사 그리고 다친 분들의 치상죄가 성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급발진에 대한 주장은 그냥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고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에 일단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여 급발진이라고 해도 혐의가 바뀌진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급발진 사고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차가 말이 안 들어요. 근데 그때 안 듣는 건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쪽으로 차를 틀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도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돌진했단 말이죠. 그에 대한 과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급발진이라면 형량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고 자체가 과실이 개입됐다는 부분 자체는 경찰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양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건 결국 인도로 차가 돌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발진에 대처하는 뭐 전문가들의 어떤 대처법 이런 얘기를 보면 물론 그 상황이 돼 보면 그게 그 행동이 안 나오겠지만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차와 충돌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뭐 좋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사고 운전자의 동승자, 아내에 대한 목격담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격자 분들이 봤을 때는 조석의 여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내라는 걸 알 수가 없었으니까 목격자들은 그 여성분이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운전자만 챙기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밖에서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이 지혈이 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혈하는데 천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옷은 하얀 옷이라 이걸 쓸 수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이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에 대해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워낙 경험이 없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조차도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다. 정신이 너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두고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좀 엇갈려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저 사람도 지금 뭐 본인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적으로 죽음을 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악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이 사망자 중에 4분이 대형 그 시중은행의 같은 그래서 그 시중은행 오늘 인트라넷에는 그 4명의 본인상 부고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은행 직원들은 정말 황망함을 정말 떨치지 못했다고,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그 직장인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던데, 와, 정말 이게 진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정말 이 승진 기념 회식 밥 잘 먹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이제 북창동 그쪽은 이제 음식점들도 많고 통상 이제 그 시간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시간대인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3개 그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은행 동료 4명, 그리고 이제 3명은 병원에 있는 용역업체 직원, 또 2명은 서울시청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뭐 그런 그 사연도 아주 가슴 아픕니다만, 특히 이제 서울시청에서 청사 운영 1팀장을 하고 있는 고 김인병 씨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다가 뺑소니 택시에 쳐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 역경을 뚫고 본인이 그 구급 세무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5급 사무관까지 승진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또 야근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으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사고 당일에 바로 이 김 씨가 속한 팀이 이달의 우수팀, 그리고 동행매력 협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인도로 돌진하지만 않았더라도 하는 정말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인들의 영면을 기원하면서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내가 여기 화가 나고 발로 찼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 왜 그럼? 내가 발로 찼는데 뭐야, 나도 이 짜증나고 이 스피커 트리거라고 오줌 쌌어, 그 바닥에다가.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에 아내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발로 찬 건 다름 아닌 4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었기 때문인데요. 결혼 이후 6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행으로 어린 딸과 아내는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딸을 위해서 맞서 싸울 거라는 아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인간의 탈을 쓴 한 생명체 얘긴데요. 제보 사건입니다. 남편, 아빠란 자예요. 네, 이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2017년 5월에 4살 연하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교제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선물 같은 아기를 갖게 되어서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던 이 폭행이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살짝 나왔습니다만 태어난 어린 딸에게도 폭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보기도 너무 힘드네요. 길거리에서 남편이 이제 딸을 폭행을 했는데 그걸 어떤 지나가는 시민이 목격해서 목격자가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한달음에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얘 모습 그리고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 길 한복판에서 딸을 폭행했다.
네, 딸 폭행 사건은 날이 추웠던 지난해 11월에 일어났습니다. 이 제보자는 평소 과외 일을 해왔는데요. 수업 중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화 녹취에는 남편이 자기가 화가 나서 딸을 발로 찼고 이걸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니 당장 튀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놀란 제보자는 바로 뛰어갔고 이 소변으로 젖어있는 바닥에 딸이 쪼그려 앉아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이가 그 지경인데도 남편이 딸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폭행한 이유는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4살밖에 안 된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고 아이에게 달려들면서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다시 앉았다고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또 넘어진 아이를 다시 발로 또 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본 한 모녀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제보자는 아이를 챙겨서 차에 올라탔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는 공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 폭행 장면이 말이죠. 근처에 있던 편의점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보자, 이 딸아이의 엄마 아직도 그 영상을 못 보셨대요. 왜?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형사분께 굉장히 심하다고 많이 심각하다고 그러셔서 저도 이제 CCTV를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형사님이 어머님 보시면은 감당 못 하실 거라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끝까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자, 양 변호사님. 얼마나 심각하면 형사가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저 모습을 안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 심각한 폭행을 저질러 놓고 이제 아내하고 통화한 자리에서 이 남편이 나 이제 그 반성이 아니라요. 그 딸이 너무 싫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인생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데려가라. 아니면 뭐 어디 갖다 버려라. 고아원에 맡기든가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자신이 폭행을 해놓고 지금 아내에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더 좀 충격적인 건 그 아내에게 이 내 얘기 딸한테도 전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4살짜리 딸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딸이. 아, 4살짜리 딸한테 너 갖다 버릴 거라고 아빠가 그러더라고 전해라. 예. 자, 오 교수님. 이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딸 폭행하고 난 뒤에 그 제보자의 통화에서 아동학대 재판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판사가 집행유예라도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또 법원도 다 불을 지를 거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폭행을 신고했던 그 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흥신소를 찾아서라도 그 모녀를 찾아서 살해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모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갖다 망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딸과 이 신고한 모녀를 탓하기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글쎄요, 도무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과학적인 생명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 어렸을 때 폭행을 심각하게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남편 잘못 골랐다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모 건설회사 대표랍니다. 유학으로 나름 학벌 세탁을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귀국해서 지금 고졸인데 아버지가 현장 소장으로 꽂아 넣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이 모든 일을 버렸다는 거죠. 비단 이날 하루만 일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이게 다 교육이야 라는 헛소리를 하더랍니다. 자, 아이 폭행 당시 이걸 말리던 제보자 아내와 나눈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애 때리지 마. 애 때려갖고 다 벌을 고쳤잖아, 나쁜 것들은. 근데 목적으로 그런 거 폭력이지. 폭력으로 애를 고쳐야 된다고. 하지 마. 하지 마. 안 했으면은. 괜찮아? 닥쳐. 하지 마, 이 새끼야. 욕하지 마. 여보. 딱 치고 있어, 알겠어? 이게 다 교육이야. 이렇게 해갖고 고쳐야지. 그러면 애 만들 거야? 이거 죽여서라도 고쳐내야 되는 거야. 목조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됐어. 돼. 더 해도 돼. 뭐가지 비틀어버려도 돼.
아까 오윤성 교수님이 어렸을 때 뭔가 있다, 성장 과정에서 지금 4살짜리 딸을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저도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짠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걸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딸을 때려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 그것도 너무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교육해야 된다. 심지어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목을 조르는 거 더 나가서 목을 비틀어 버려야 된다. 아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럼 제보자는 당연히 아이를 폭행한 말리겠죠. 예. 그럼 제보자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딸이 울면 목을 조르고 허공에 애를 던지기도 했다라는 게 제보자 주장인데요. 그래서 딸은 팔이 3번 빠지고 지금 4살입니다. 4살. 세상에. 저 무슨 다 큰 성인도 아니고요. 4살이에요.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헬스에다 격투기까지 배운 사람이라 굉장히 건장한 20대 아니겠습니까? 애가 멍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네요. 자, 4살짜리 딸을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이 남자, 과연 자기 아내는 또 이렇게 잘 건사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들어보시죠. 그만해, 좀 나가. 야, 그만해가 아니라 아직각이야, 이 새끼야. 아우,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씨. 생각해, 씨. 쓰레기 같은 새끼가. 그냥 뒤져, 제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이 시작된 건 제보자가 임신 중이던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면서 돈을 못 벌게 되자 폭언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만삭이던 제보자의 배를 발로 차거나 아기를 죽일 목적으로 뒤에서 힘껏 밀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출산 후에는 제보자가 수술을 받고 태어난 당일 남편에게 오늘은 집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또 한 번은 남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찾게 됐는데 남편이 제보자에게 부조금할 5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는 생활비도 받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5만 원을 주면서 미안하지만 나중에 입금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폭행을 당하고도 장례식장에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자, 오 교수님 1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하고 아내 폭행 사건을 병합해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잠깐만, 징역 8개월이요? 네, 8개월. 그렇습니다. 8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이 남편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정상적인 부모 행동이라든가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이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또 이제 이 남편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되면 반성하거나 자기 행동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또 뭔가 항소장을 갖다가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남성을 키운 부모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이 저렇게 맞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가학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저희가 꼭 짚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두들겨 맞았던 그 4살짜리 그 여자아이에 대한 심리 치료가 없으면 이거는 폭력의 전수 효과라고 해서 그 아이가 좀 컸을 때 남들에게 공격성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지금 뭐 딸을 걱도 하셨는데요. 딸이 심지어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렇게 폭력을 겪으면서도 부모가 워낙 절대적이니까 계속 부모를 찾습니다. 이 딸도 한동안은 아빠 어딨냐고 아빠 보고 싶다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마저도 버림받을 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안정이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아빠를 찾지 않은 대신 아빠가 또 때릴까 봐 저렇게 침대 밑에 숨고 성인 남성만 봐도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반드시 아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상황인데
화가 나는 건 뭐 저런 이유에 아까 아내분도 굉장히 많이 뭐 상처도 입었는데 치료비도 그렇고 양육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전혀 못 받아서 공황장애 우울증까지도 지금 아내분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모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남편 뭐 보상은 배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도 아직 없다고 합니다. 와, 아이가 아빠 무서워서 저 이불 밑을 숨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두 사람이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은 두 번째 임신과 중절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양측의 핵심 주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허웅 씨 측은 전 여자친구가 사생활을 언론과 SNS에 폭로하겠다면서 3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허웅 씨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가까이 만났는데 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두 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첫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허웅 씨는 아이를 책임지고 결혼하자고 했지만 당시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은 싫고 결혼 후에 아이를 가지자고 얘기를 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은 2021년 5월경으로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났을 시점이었고 허웅 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었고 출산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요. 허웅 씨가 결혼 거부는 물론 허웅 씨의 강요로 중절 수술을 받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 중절 당시에는 허웅 씨가 임신 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교제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은 관계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허웅 씨 변호인은 두 번째 임신했을 때 허웅이는 결혼도 하려고 했었어요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문자에는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뭐든지 순서가 있는 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요, 이제 지금 이 허웅 씨가 그 여자친구의 두 번째 임신 당시 나온 그 대화 문자가 한 그 유튜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문자에 의하면 이 전 여친이 한 얘기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처를 받든 말든 일단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혼인신고하겠다 하는 게 맞다. 그게 책임에 대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허웅 씨가 갑자기 혼인신고는 무슨 말이냐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애 낳아가지고 키우냐, 결혼 안 할 거냐 이렇게 여친이 얘기하니까 이 허웅 씨가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냐. 이 순서가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애부터 임신하고 난 뒤에 혼인신고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의하면 허웅 씨는 결혼 의사를 갖다가 밝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에 상대적으로 허웅 씨의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허웅 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도 결혼하자는 뜻을 전했고 전 여친 역시 제안에 동의를 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양가에서 알리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에 결혼이 무산이 됐다라는 입장이니까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약간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임신했을 때부터 결혼 무산, 임신 중절 여기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허웅 씨 측에서는 뭐냐고 하냐면 처음에는 뭐 여자친구가 두 번째 중절을 앞두고 3억 원을 달라라든가 아니면 나락을 가게 해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중절도 그렇게 크게 탈 없이 무난하게 했다라고 허웅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측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 전 여자친구하고 그때 당시 허웅 씨가 또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 이 허웅 씨는 계속해서 이 전 여자친구를
좀 그러니까 달랜다는 게 이제 그 임실 중절과 관련돼서 엄마랑 얘기를 해봐라. 그럼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컷 다 했다라고 여자친구는 또 봤고요. 그 이후의 얘기는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미지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여자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얘기가 나오니까 홍 씨가 나 지금 골프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뭔가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아, 지금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임신하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일단 지금 골프하고 있잖아라는 식의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말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후의 대화들을 보면 이 여자친구하고 허웅 씨하고 여자친구가 허웅 네가 원하는 식으로 아이를 이제 중절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당시 허웅 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강원도 원주에 있는 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했고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허웅 씨는 그 이후 사정에 대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두 번째 중절을 하고 나서도 허웅 씨 측에서는 여전히 여자친구하고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양가의 반대라든가 또 여자친구 쪽 사정 때문에 무산이 된 것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처음에 나왔던 허웅 씨 측 얘기가 뭐냐면 임신 중절 수술의 대가로 3억을 달라. 네. 자, 근데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것도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던 얘기를 보면 허웅 씨의 주장과 또 아예 정반대되는 여자친구와 그 허웅 씨의 그 당시에 대화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서 논란인데 이 3억 요구 관련해서도 여자친구가 임신 중절을 하고 나서 3억 내놔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마약 투약 후에 잘소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원래 임신 중절하기 전에 너 수술하면 뭐 임신 중절하면 내가 3억을 줄게라고 허웅 씨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본인은 그걸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은 사랑이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3억 원을 얘기했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임신 중절 수술 후에 계속 허웅 씨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약간 홧김에 허웅 씨가 그 전에 제시했던 금액이 생각나서 말한 것일 뿐이지 그 이후에 나는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 주장과 주장,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지금 계속 공방인데요. 자, 전 여자친구는 허웅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 여자친구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떤 관계 그리고 두 차례에 있어서의 그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양심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팬들은 자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 정도로 그렇게 진실된 연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허웅 씨하고 그 가족들이 자기를 공갈 미수범, 마약 사범으로까지 만들어서 사실 이 허웅과 그의 가족들이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통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허웅 씨를 비난하면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어기고 거짓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 허웅 씨가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테이블 위에다가 돌아와 달라.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등의 내용을 적기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서로의 주장이 저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웅 씨가 2020년에 내 집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뭐 이런 쪽지를 남기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런 지금 주장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허웅 씨 변호인 측에 뭐 또 우리가 연락을 해봤잖아요. 네, 허웅 씨 측 변호인은요, 제작진에게 당분간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사실 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이 좀 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말 한때는 연인 사이였는데 지금 이 법적 다툼까지 하게 된 상황이 굉장히 씁쓸한데요. 이런 일이 터지면 가장 중요한 건 광고계와 방송계죠. 지금 허웅 씨와 관련된 뭐 방송, 광고에서 허웅 씨가 조금씩 지금 현재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본인이 만약에 결백하고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나중에 명예회복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시죠. 코웨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취미, 스타일 서로 다 잘 맞아도 침대 취향은 다를 수 있잖아요. 난 푹신한 게 좋은데. 난 탄탄한 거. 그럼 각자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되죠. 침대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라면 듀얼 스마트 경도 컨트롤로 왼쪽은 탄탄하게, 오른쪽은 푹신하게 따로따로 맞출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각자 조절할 수 있는 코웨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센시야.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